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몸과 함께 합니다. 매일 함께해서 그럴까요? 이 몸의 감각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몸에 축적된 시간과 경험을 아름다운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분, 안무가 김보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무가 김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안무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무가라는 어떤 영역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어떤 춤을 주로 만드시나요? 저는 현대무용이라는 장르로부터 안무를 시작했고요. 네. 자연스럽게 춤을 경험하면서 몸을 탐구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몸과 관계 맺는 것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몸과 관계 맺는 것.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범위가 좀 넓은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몸과 관계 맺는다. 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제가 말하는 네. 언어에는 되게 추상적이거나 중의적인 느낌이 많은데요. 굉장히 저희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접점인 것 같아요. 몸은 누구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몸과 함께하는 시간, 몸과 함께하는 공간, 몸과 함께하는 음악, 몸과 함께하는 또 다른 타인의 관계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몸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까? 글쎄요. 전 네.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몸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셔서 그럼 안 그런 순간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오늘 계속해서 해볼 겁니다. 대학에서는 춤을 전공하셨고 무용수로도 활동하셨는데 안무가하고 무용수는 어떤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제 생각에는 두 네. 영역은 다르면서도 접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르면서 접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하자면, 제가 하는 안무의 역할은 지도를 제작하는 일이라면 그 지도를 따라 길을 함께 가는 파트너가 무용수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길을 함께 걷는 파트너. 그러면 좋은 파트너, 나쁜 파트너 있겠네요? 그럼요. 다양하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보다는 길을 가면서 같이 경유할 수 있는 어떤 곳, 네.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또 다른 지도를 다시 제작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해요. 또 다른 지도.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같이 가는 사람의 성향에 맞추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같이 가는 사람의 성향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방향까지도 함께 둘러봐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방향이 바뀌기도 하는군요, 사람에 따라서. 좋습니다. 우리 김보라 안무가님께서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또 여러 해외 무용단에서도 활동하셨고, 지금은 이제 안무가로 본인의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여러 무용단에서 활동하는 게 안무가로서 좀 어떤 경험이 되나요? 글쎄요. 저는 졸업을 하고서 네. 사실은 안무가가 되고 싶었던 게 어릴 적 꿈이었어요. 그래요? 자기가 직접 춤을 추는 것보다는 안무가가 되고 싶었다? 네, 저는 만드는 것에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네네. 예를 들어서 과학상자 만드는 거라든지, 아, 네. 굉장히 다양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안무가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기보다는 네네. 저는 실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용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용단에 들어가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무용단과 무용수의 역할, 그리고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깨닫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예가 과학상자일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뭔가 과학상자하고 예술관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학자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님 뭐 이과 가야 돼, 공학 공부해야 돼, 뭐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상상화 같은 거 그리는 거 좋아했고. 우주 뭐 그림, 이런 거? 네, 그리고 네. 공상과학이나 SF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쪽에 관심 많았던 소녀네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몸을 탐구하는 사람이 되셨고요. 네. 요즘에는 아주 재밌는 걸 하셨는데 합동 예술 캠프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 다양한 배경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고 여기에 최우정님, 사무엘 윤님하고 공동 감독을 하셨다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지난 8월에 했던 페스티벌인데요. 네네. 꿈의 예술단이라는 각 지역마다의 팀들이 있어요. 꿈의 예술단. 네.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청소년과 아동들로 이제 함께 이루는 그런 예술단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도 예술단과 함께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 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소년들과 함께 약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합동 예술 캠프를 평창에서 가졌습니다. 평창에서? 네. 아니,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전부 500명이 왔다. 교통비만 해도 엄청난 비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뭘 한 겁니까? 함께 모여서 예술 캠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술 캠프? 네, 예술로 소통하고 네. 그리고 주제가 첫숨이라는 주제였는데요. 네, 오케스트라와 무용 그리고 극단은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함께 했을 때 모두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숨이 교류할 수 있는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음악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합동 예술 캠프입니다. 아니, 참여하신 극단들이 전부 그 다른 종류의 예술을 하는 극단들인가요? 극단이라고 칭하는 청소년 예술 극단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오케스트라단, 네. 그리고 무용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와, 엄청 다른 사람들이었군요. 네, 그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꿈의 극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뭐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저희가 그 오케스트라단의 청소년들이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안무하고 그 안무 안에서 창작한 그 춤을 갖고선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춤을 나누면서 극단의 친구들의 어떠한 소통도 함께 연기를 같이 보기도 하는 그러한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아유, 재밌습니다. 독특합니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거를 보면서 엄청 영감을 많이 얻었겠어요. 맞아요. 서로의 것을 보면서 그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 순간이 엄청 짜릿하고 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감동적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레이고 감동적이고 따뜻한 순간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긴장감도 놓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네. 다 같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또다시 저를 바라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감독으로서의 책임감이 또 작용할 때가 있었군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작품을 창작을 해오셨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시작점으로 좀 가보면 안무가로서 처음 시작하실 때가 2010년. 그래서 데뷔작을 혼잣말로 보더라고요. 이 작품은 어떤 계기로 시작한 작품인가요? 제가 안무자라고 말하고 있는 제 시간 속에서의 첫 번째 작품인데요. 네네. 솔로예요. 이 작품은 제가 무용수와 모든 스태프들과 관계 맺기 전에 저를 알아보고 싶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으로부터 솔직한 작업이 나오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잣말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안에는 어떠한 아주 작은 저만의 경험했던 서사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화상을 입으셨을 때 제가 그 상황을 목격한 어떤 시간들 그리고 할머니의 피부 변해가는 그런 감각들로부터 제가 타인이지만 함께 경험했던 어떤 시간들이 사실은 제 감각까지도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함께 이 몸에서 감각하고 있는 어떤 소통이라는 게 무엇일까가 가장 궁금했고 말로 할 순 없지만 제가 혼잣말처럼 계속 되물어 가면서 되살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어떠한 작업이었어요. 할머니의 화상이 우리 뭐 뜨거운 거 만져서 손가락 댔고 이 정도가 아니었군요. 네. 어떤 음식을 이제 조리하다가 이렇게 이 옷에 살짝 불이 이렇게 묻어나서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상처, 아픔을 가지셨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제가 줄 수 있는 치유라는 생각보다는 두려움이라든지 거기서 느꼈던 또 다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좀 많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할머니의 상처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래서 거기서 나는 어떤 걸 감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총 포함됐으니까 아까 나의 경험 소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그 나라는 개인의 역사, 경험, 이걸 다 더듬어 올라가서 작품을 만드셨나 봐요. 네. 저는 제 몸을 통과해야 되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제 안에서 네. 풀어졌을 때 다시 타인에게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풀어졌을 때, 네. 나의 감각을 내가 풀어냈을 때 그걸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개인적인 경험을 작품화할 때 개인의 경험을 더 깊고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작품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질문으로부터 계속된 되묻기가 시작되고 또다시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을 추적하다 보면 어느새 저한테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확신을 갖고 지도를 제작하고 그 지도와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들과 작업을 이루게 되는 어떤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보다는 그 메시지의 앞에 있는 개인적 경험을 어떤 식으로 메시지로 녹여낼 거냐, 이쪽으로 훨씬 더 집중하신다는 얘기네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결코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개인이 느꼈던 것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같이 함께 작업으로 이끌게 되다 보면 함께 만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만나는 것들이 곧 사회가 되고 그 사회의 관계가 또다시 또 다른 정치가 되고 또다시 몸의 윤리가 되고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그 현재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무슨 현대 사회 철학 강의 듣는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발달사에 대한, 네.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 정치가 생기고, 정치가 발달하면 윤리가 생기고,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개인의 경험으로 만드시는군요. 네, 저는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제게는 진실된 시간인 것 같아요. 가끔 예술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생각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인문학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정말 딱 그런 생각입니다. 2013년에 아트 프로젝트 보라를 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편의 작품을 선보였고요. 이 아트 프로젝트 보라는 어떤 팀인가요? 저희는 현대무용이라는 장르의 주축으로 모인 창작팀이에요. 네. 그런데 공연 예술뿐이 아니라 네. 저희는 이 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무가와 무용수로 이루어진 무용단이라기보다는 협업자, 그리고 연구자, 리서처, 그리고 이 안에서는 많은 리허설 디렉터 또는 아키비스트라는 기록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함께 나누면서 창작이라는 범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작이 무엇인가? 네. 재밌나요? 아니면 많이 싸우나요? 아니면 뭐 건설적인가요? 어떤가요? 많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극복해 가니 또 즐겁기도 하고. 항상 그렇죠. 네. 몇 명이나 있으시죠? 저희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코어 멤버가 6명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멤버로 4명 정도가 더 있어서 한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무용수뿐이 아니라 저희는 프로듀서 PD님도 계시고요. 많은 스태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뭐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막 짜릿하게 서로 의견이 맞아떨어지는 뭐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아트 프로젝트 보라를 이렇게 한 12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가장 강렬하세요? 어떤 느낌이 가장 강렬한지. 사실은 시작할 때는 항상 미비하고 힘들고 그리고 없는 길을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 어떤 설득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또 가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함께
결과로 도착했을 때보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 그리고 소통하는 것들 그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갈등으로 충돌하는 것 네. 그리고 그 결핍을 또 찾아가면서 서로 돌볼 수 있는 어떠한 시간들 그럴 때가 가장 짜릿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짜릿함을 느끼면서 해외 40개 이상의 도시에서 투어를 하셨습니다. 국내에서 당연히 많은 공연을 하셨고요. 국내에서 공연할 때하고 해외 무대에 올렸을 때 관객들이 많이 반응이 좀 다른가요? 같은 작품이라고 한다 해도? 처음에는 관객들이 다르다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자면 제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공연을 할 때 저도 모르게 그 긴장감과 그 비평의식이 굉장히 커져서 네. 제 것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면서 굉장히 때로는 벽을 칠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한 메시지를 남길 때도 있는데요. 네. 해외에 나갔을 때에는 제가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어떠한 저도 모르는 어떤 여유로움이 생기고 따뜻함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을 살짝 열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에 관객의 어떠한 눈빛이라든지 관객이 어떤 한마디까지도 편안하게 들릴 때 그때의 느낌은 조금 달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연할 때 연습을 많이 하죠. 제가 먼저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 함께 사실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열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외우곤 하는데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게요. 이게 안 그래 왔는데 뭐 어떻게 갑자기 엽니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열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네. 모두가 낯설다라는 부분을 저는 항상 염두에 둬요. 누가 낯선다는 거죠? 어떤 모두가? 내가 모두에게 아니면 모두가 모두에게 뭐? 제가 제 작업을 소개할 때 네. 제가 모두 다 알지 않아도 된다. 내가 몰라도 된다고요? 네, 모르는 것보다 모두 다 알지 못해도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저는 당장 느꼈으면 하는 관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작품을 보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 후에 느낄 수 있는 관객이 있듯이 서로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각이 감동으로 변하기까지 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야,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책을 봤는데 책 봤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책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의 생각에 더 빠져든다든지 네. 쟤는 왜 이렇게 행동했지라고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해가 안 돼서 열받는다든지 이런 게 그 직후보다는 시간이 가고 나서 생겼던 그러네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네요. 김보라님 작품에서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음악을 거의 안 쓰신다면서요. 네. 사실은 음악의 그 아름다운 조화가 네네. 항상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몸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내 몸이, 김보라님의 몸이. 모든 이의 몸들이 네네.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아하. 그렇다면 네. 과연 이게 나한테 낯선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음악을 안 쓰게 되었고 음악을 안 썼더니 음악에 대한 질문과 호기심이 더 증폭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은 지금도 저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음악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함께하는 춤이 아니라고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다. 오늘 내내 철학적인 대답을 하고 계셔서 잠깐만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음악과 함께하는 게 아닌 거죠?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악과 함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작품에 무악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무악이라는 제목이 춤추는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윤희상 선생님의 무악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제 무악이라는 작품에는 윤희상 선생님의 무악이라는 음악이 함께하지 않아요.
춤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작점에서의 많은 동기를 주었고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음악과 함께하는 춤이라고 또다시 또 중의적으로 설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게 정말 무슨 춤을 추는 거로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멜로디가 있고 박자가 있는 게 춤추는데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몸들이 네.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하거든요. 음악이 없으면 마치 드럼이 없는 밴드처럼 박자 기준이 흐트러질 것 같거든요. 그 흐트러짐 속에서 오는 그 낯선 아름다움이 전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흐트러지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무용은 안 보고요. 일단 음악을 좀 들어볼까 해요. 한 곡을 좀 골라주시겠어요?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윤희상 선생님의 무악을 힘들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 그 음과 음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음과 음 사이. 네. 네. 그 비어있는 공간이 정말 자신의 몸의 리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김보라님은 무악을 듣고 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는지 잘 들어보시고요.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감상하시죠. 무악, 윤희상 작곡, 독일 자르브리켄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무악 함께 들으셨습니다. 윤희상의 곡이었습니다. 송인철님께서 부친 병원 가는 길입니다. 안무와 무용을 구분할 수 있게 됐네요. 인문학 강좌 같은 느낌입니다. 3849님, 모든 경험을 몸으로 감각하고 표현하는 분들의 삶이 신기하고 멋져요. 몸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면 김보라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몸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글쎄요. 저는 몸이라는 범위가 워낙 커서 몸이 사라진다면 다른 방법으로? 몸이라는 범위가 워낙 커서 몸이 지구인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딱히 대답은 안 나옵니까? 또 다른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이 말 자체가? 네네. 와, 3849님의 질문이 지금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산수국님, 인생의 대부분은 소통인 것 같아요. 나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춤으로 소통하는 것이 다른 예술에 비해 진실한 소통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홍명숙님께서도 김보라님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자, 오늘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예술 감독이자 안무가인 김보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무악이라는 곡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께서도 이제 무악이라는 곡을 듣고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과 음 사이에 빈 공간이라는 말씀을 김보라님이 하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검은 곳 한조 같이 여유 있는 음악이 아닐까 싶었는데 엄청 빡빡한 음악인데 여기에 음과 음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고요? 뒷부분을 좀 틀어주셨는데요. 네네. 앞부분은 굉장히 많은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앞부분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보라님이 생각하는 춤의 정의는 뭔가요? 춤의 정의요? 네. 왜냐면 이제 이 작품에서 피아노를 분해하고 해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무악이란 작품에서요. 네. 그런 움직임도 다 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저는 이 작품에서는 음악이 60분 동안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데요. 저는 그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 자체도 음악의 재료이고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춤을 이루고자 하는 몸의 움직임 자체도 전 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한 대를 다 해체시키거든요. 해체시키면서 이루어지는 움직임, 그리고 해체시키면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관계를 이루면서 마치 한 곡이 되듯 하나의 또 안무가 되듯 이렇게 사실은 듣고 보는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곡이라는 게 많은 조화로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재료들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실은 소통이 있다라는 것, 감동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무악이라는 곡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0012님이 이렇게 남기셨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향해 폭풍과 비바람을 헤치고 나가는 느낌의 음악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뒷부분일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시간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지금 자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앞부분부터 듣게 되면 네. 이 작품, 윤희상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그 춘행무라는 저희의 그 정제무용이 있거든요. 네. 그거로부터 영감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춘행무는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효명세자가 꾀꼬리에 어떠한 그 모양새라든지 꾀꼬리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영감받아서 만든 춤이거든요. 근데 무악이라는 곡의 앞부분부터 듣게 되면 어느새 꾀꼬리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도 나고 네. 비어있는 공간 안에서 흘러가는 어떠한 그 자연의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근데 뒷부분을 아까 들으셨는데요. 그 뒷부분에서는 방금 말했듯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굉장히 그 자연과 함께하는 어떠한 그 구조가 느껴져서 굉장히 매력 있는 낯선 경계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의 작품을 낯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참 누가 봐도 보기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아름다움이 보기 좋은 건데 낯선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또 뭔가라는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도 어떻게 정의 내릴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소름이 돋을 만큼 불편하면서도 그 네. 불편함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매끄럽고 정제된 질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삐걱대고 덜 다듬어진 어떤 순간, 그런 시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감정에도 함께 있는 것이 저는 낯선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위태롭고 네. 굉장히 취약하고 위태롭고 취약하고 네. 불안하지만 끝끝내 이어져 가는 어떠한 그런 낯섦의 시간이 저를 계속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말인데요.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 안에서 뭔가 균형이나 아니면 김보라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빛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떤 거는 보고 있으면 엄청 아름답고 아름다운 걸 봐서 너무 기분 좋고 환희에 차고 이럴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건 보고 있으면은 이거 뭐야. 일부러 우리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왜 이런 더러운 마음을 주는 거지? 그게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이런 불편한 것들을 보면서는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살아가는 세상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 몸의 위치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관계 맺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름다움만 있지 않듯이 이런 불편한 것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들인 거죠. 사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만 보게 된다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조화롭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균형이라는 것은 사실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생겨나듯이 그 불편함을 조금 더 낯설고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용기라고 표현하시네요. 네, 저한테는 용기였고. 그래요? 네. 어렵습니까? 첫 발을 내디딜 때? 쉽지만은 않죠. 이 불편함과 낯설음을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많은 오해와 많은 어떠한 중의적인 어떤 다른 소통이 될 수도 있으니 제가 가려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그것을 풀어내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극에는 대본이 있고 음악에는 악보가 있고 그런데 사실 춤은 그 안무가가 어떻게 설정한다고 해서 그거를 기록물로 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전하나요? 뭐 악보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보처럼 설계도 혹은 지도의 역할을 하는 뭐가 있나요? 그렇게 안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 많이 해요. 네. 약속이 많이 생길 때마다 그게 구조가 되기 전에 사실 깨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도가 선명해지기 전에 다른 길,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돌아서 가더라도 함께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해요. 그래요? 네. 완전히 다른 방식이네요. 그러면 같은 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춤을 제가 만들어서 뭔가 답습하거나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춤을 만들진 않아요. 그 각자의 몸에서 발현되는 춤을 이끌어내는 어떤 작업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군요. 이제 아이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돌 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발 움직이는 자리를 아예 지도처럼 표시를 쫙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군요. 네, 그런 안무자들도 많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러한 구조적인 것들, 네. 그러한 어떤 틀을 조금 더 부수는 것을 더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을 부수는 와 재밌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림 그리는 사람은 스케치를 할 수 있고 음악하는 사람은 악보에다 몇 줄 적어놓을 수도 있는데 안무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갑자기 촬영을 합니까? 이렇게 춤추면서 촬영을 하고 네. 그걸 영상으로 저장해 놓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기록하진 않는 것 같아요. 기록을 안 한다고요? 그럼 일상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런 영감은요? 떠오르는 영감이 몸에 기억됐다가 어느새 다시 찾아온다면 그것을 이제 계속 쌓으면서 또다시 되돌아보는 어떠한 상황은 있는데요. 한 번 들었던 영감이 다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찾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냥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다려요? 네. 그래요? 그럼 와요?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을 쫓으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건 이미 내 몸의 감각으로 들어온 거니까 괜찮다라는 네. 거군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다면 이게 나한테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 조금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그리고 이것도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 내가 물에서 본 네. 것이라는 작품. 이게 이제 지난 8월에 국립현대무용단 초청 안무가로 만드신 건데 난임 시술을 하면서 탐구한 몸을 작품화한 거다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아니 안무가들은 시술할 때도 몸을 탐구합니까? 지금 주사 바늘이 몇 미리가 들어왔어 뭐 이런 거 탐구합니까? 사실 제가 3년 동안 난임 시술,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는데요. 네. 12번이라는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이제 몸을 탐구하고 몸에 집중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여성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몸이 변화하는 것들, 몸의 감각이 좀 달라지는 어떤 부분들, 네. 그게 낯설게 느껴지면서 이게 낯선 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의료 현장의 몸의 위치, 특히 여성의 몸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고 사실 그 질문으로부터 인간의 몸이 과연 개인이 것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개인의 것일 수 있느냐? 개인의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왜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 몸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어떠한 이들의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았고 제 시간과 제 몸의 시간이 또 다르다라는 걸 또 알게 되었어요. 우와,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이걸 안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안무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협업자들과 말하기에는 몸의 윤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몸의 윤리. 그 윤리가 도덕적이거나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기다릴 수 있는 어떤 태도, 그리고 몸이 몸으로서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태도, 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먼저 하기 전에 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거 너무 힘든데 저희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물에서 본 것이라는 이 작품을 작업을 하시면서 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사실 답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됐나요? 네, 몸은 굉장히 다층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몸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과 관계 맺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서의 그 관계성 안에서의 발견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어서 저의 또 다른 어떠한 또 작업에도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작업에 영감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요새는 어디에 매여 계시나요? 화두. 뭘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그 화두를 제 몸에 촛불을 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표현 좋네요. 네, 촛불을 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매번 촛불을 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촛불을 켜기로 마음먹은 순간 촛불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는데요. 이럴 때 제 화두는 이것으로부터 무언가 변했다기보다는 몸을 계속 탐구하면서 그 방금 말했던 그 몸의 윤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을 그냥 꾸준히 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몸과 몸이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사회와 사회가 관계 맺는 것, 세계가 세계와 관계 맺는 것, 그 관계 맺는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연결 같은 것들이요. 근데 조금은 플러스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연결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돌봄이라든지 치유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끝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후에 돌아오는 것들,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김보라 안무가님의 그 철학은 연결 혹은 관계 이런 쪽이 아주 깊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A라는 사물이 있고 A라는 몸이 있고 그러면 그 A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와 B가 어떻게 연결되나, A와 C가 어떻게 연결되나, 혹은 A와 그들은 어떻게 연결되나, 뭐 이런 연결과 이 관계 쪽으로 엄청 집중해서 보시는 듯합니다. 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가고 네. 있다. 처음에는 제 몸에 집중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 불현듯 찾아오는 어떠한 아픔들, 그리고 돌연 제가 바뀌는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과 마주하다 보니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몸의 감각을 일깨우고 느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이제 저같이 전문 무용수나 안무가가 아닌 사람도 제 몸에 있는 어떤 감각을 좀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숨을 쉬며 말하고 있는 이 자체에서도 언어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는 눈빛 그리고 지금의 웃음, 웃음을 내면서 통과하는 어떤 숨소리. 아무것도 못하겠어. 자꾸 저를 관찰하시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네, 꼼짝 말하다. 좋았어. 네. 이런 것들로 저희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 건데요? 지금 웃음으로써 예. 제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던 부분이 순간 이렇게 풀리기도 하거든요. 네. 제 감각이 변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어요. 감각이 변했다. 네. 이게 관계네요. 네. 관계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군요. 그쵸. 오늘 내내 말씀하신 게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자, 요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안무가님의 작품을 무대에서 볼 때도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앞두고 있는 공연 일정 있습니까? 네. 우선 2개의 공연이 있는데요. 네.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 공연인데 올해 안에 이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근데 그 공연은 제가 지금 정가를 배우고 있어요. 오, 네. 정가를 배우면서 저희 퍼포머들과 함께 겉소리와 속소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움직임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두두울이라는 작품을 잠깐만요. 뭐라고요? 두두울. 두두울. 네. 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몸들이라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거든요. 네. 그 울음이라는 감정을 소리로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어떤 작업이에요. 네. 그 작업을 이제 올해 말에 제가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연은 10월 11일 날 앞두고 있는 공연인데요. 거의 새로운 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건 대주제의 거의 새로운 춤이고요. 거기에 안무자는 전미숙 안무자님 안에 제가 또 소주제로 되살림 그리고 되묻기 아모레 아모레 미오를 소환하다 이렇게 함께 소제목으로 또 다른 안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무가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관계, 여러 연결 그 안에서 내 몸이 느끼고 변하는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공연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안무가로서 혹은 무용가로서? 저는 사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사는 편이 아니어서 네. 그냥 지금 들은 질문으로부터는 그냥 몸의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탐구하고 싶은 것들이요. 그리고 함께 그 순간의 예술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저희 파트너들과 리서치하고 관객과 만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제 몸의 질문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계속 이어가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느낌들을 또 저희에게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안무가 김보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